안녕하십니까. 목동종로학원 여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7월 전국연합평가 국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 6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문학에서 그나마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그 EBS를 참고하니까 28번 문제가 가장 이렇게 오답률이 많은 문제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6월에 비해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나마 이렇게 등급 컷도 좀 올라가고, 또 하나는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언어와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6월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자, 그러면 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인데, 3번 같은 문제 풀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치, 불일치는 꼭 신경 써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한데, 쪼잔하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쯤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이황은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눈으로 읽는 것에 더해서 손과 입을 통한 읽기도 중시했어.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도 중시하고 손과 입을 통해서 읽는 것도 중시해. 둘 다 중요시했어. 그쵸? 그런데 선택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다라고 나오면 본문 내용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쵸?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3번 같은 문제 풀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9번 지문으로 갈게요. 인문지문인데, 자, 6번부터 바로, 6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음악이 슬프다. 어떻게 음악이 무정물인데 슬플 수 있어? 라고 해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문제이시다. 맞아요. 환기론은 인지론이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맞아요. 네. 자, 인지론은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닌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 그쵸? 음악에는 뭐가 없다, 감정이 없다. 그러면 뭐다? 음악이 청자의 감정을 환기한다. 이렇게요. 맞네요. 자,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고. 자,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의 일으키는 감정 변화. 여러분, 인지론은 감정을 인지하는 거였지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인지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인지한 거지 슬퍼진 게 아닌 거야. 인지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알았겠죠? 네. 알았겠죠가 뭐지?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다음은 음악회에 다녀온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인데요. 나를 바탕으로 또 나오겠네요. 그쵸? 환기론, 인지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걸 통합하는 것까지 해보죠. 자, A에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느꼈다. 이렇게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했다. 청자에게 감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경험했다입니다. 네. 슬펐다를 킵이 인지론자입니다.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게 아니라 슬픔을 그렇지 인지했다. 이렇게 슬퍼진 건 아닌 겁니다. 슬픔에 대해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이거 이제 환기론이죠.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C에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나는 다른 느낌을 느꼈다 했으니까, 그렇지. 로빈슨에서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쵸? 네네. 마지막 갑시다. D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슨은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아니요. 감정의 주체는 페르소나에서 청자로 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번갈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주체를 작곡가에서 시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번갈아 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네,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8번 들어가 봅시다. 해강 나왔네요.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연계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해강도 어디 나왔냐면, 그렇죠.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잠깐 나왔습니다. 자, 보죠. 해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는 감정이 없대요. 음악과 별개다.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기존의 음악론은 반대했어. 또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 관계로 파악한 점과 음악을 도덕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도 비판했대. 고정된 대응도 없어. 도덕 규범 유지하는 도구도 아니야. 이렇게. 해강은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므로 자연을 밟는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 높낮이 빠르기 강약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입니다. 음악에 있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죠. 해강은 음악의 교육적 기능 중시한 중세 음악과는 반대할 거야. 맞아. 해강은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 음악과 감정을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 비판할 거야. 그쵸? 자, 가에서 음악이 에토스의 영향을, 도덕적인 요소, 에토스의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 부정했을 거고요. 자,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아니요.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형식적 요소는 아름다움일 뿐이에요.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자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해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당연히 수긍하겠죠. 음악은,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자의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했다. 이렇게. 네. 다음. 조세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조세 전가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인 거, 실질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저는. 자, 11번부터 풀어보는데,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데, A부터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자,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조세 부담을 많이 할까? 이것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가격이 기준이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냐, 혹은 얼마나 늘어나냐, 이렇게. 혹은 공급이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어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 내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은 어떻게 돼? 늘어나. 이렇게. 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렇죠? 그러면 탄력성이 작다면 당연히 기울기는 어때? 가팔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반면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거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은 쪽이 더 부담한다. 자, 하나 더 있어. 한편 하나 더 나오네요.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는데,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당연히 적게 그러니까 일단 조세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나 안 살 거야, 안 사 하고 쭉 수요가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덜 팔리게 되니까 세금도 덜 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부과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사.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적은 거죠. 그건 어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적은 재화가 거래량이 적게 줄어들고, 이를 고려해서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 곧 가격 탄력성이 적은 재화를 선택한다. 자, 정부는 탄력성이 적은 재화 선택한다. 그래야 어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갑시다. 각국의 정부는 세수를 내야 돼요. 물품의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대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은 반비례 곡선이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가와 나중 나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대요. 큰 쪽이 어떻다? 큰 쪽이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나일 거고, 그쵸? 이렇게가 뭐가 되겠어요? 가가 되겠죠? 그러면 자,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정부는 적은 쪽 택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파른 쪽 택해야 되겠죠? 네, 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자, 가를 선택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대요.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제대로 그랬나요? 이게 더 가팔라져야 되는데, 그쵸? 아무튼 얘가 더 가파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어때? 작다. 수요에 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부담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럼 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공급자가. 네, 이렇게 되네. 그쵸? 2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풀었는데. 이거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확 덤벼들어 보지 말고, 덤벼들어 봤자 막 헷갈리기만 합니다. 왔다 갔다만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쵸?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나왔네요. 그쵸? 자,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 빵에 한 개당 200원의 물품세가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부과된대요. 조세로 인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수요자한테 부과되면 뭐가?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200원 올라가니까요. 자,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얼마에 형성됐어? 920원에 형성됐네.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200원을 부과했는데 얼마? 800원만큼은 누구한테, 미안해요. 80원인데 80원은 누구한테? 공급자에게 전가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거 혹시 그래프 보는 방법 아나요? 여러분,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어떻게 이동해요? 이렇게 만약에 수요가 준다 그러면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수요가 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아니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급이 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럼 가보죠, 그러면. 자, 200원의 물품세는 당연히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이겠고요. 자, 전 B에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1,120원입니다. 그렇죠? 920원에 200원 더하면 1,120원입니다. 전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당연히 한 개당 920원이죠. 그래서 1,000원짜리를 920원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점 A에서 점 B로 이동으로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는 120원이 아니라 80원이 됩니다. 80원. 자,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했다. 그쵸? 양이 줄었으니까요. 네. 14번, 17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15번에서 바로 가볼게요.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이번에 제일 까다로웠던 독서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가장 까다로웠던 독서 지문인데 한번 보죠. 자, 세포의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 자발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카스파제의 활성이 늘어날 거예요. 그쵸?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하면 DNA가 쭈그러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쭈그러드는 거였어요. 세포의 자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비정상적 세포가 자멸사에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괴사한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 세포막이 뒤섞인다? 아니, 여러분, 세포막이 뒤섞이는 건 자발사에서도 세포막이 뒤섞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자발사한 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염증 반응 유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서도 일어나니까 자발사에서도 일어나니까요. 자, 5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발사한 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에 의해 생긴 구멍을 통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럼 이번 독서 지문 중에 가장 복잡했던 16번 문제로 가보죠. 시간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정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읽기 능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번부터 보죠. 기억에서는 적절한 겁니다. 세포 내 단백질과 DNA 간 결합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굳이 DNA를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 여기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밑에 나오나요, 여러분? 저 이름 까먹었어요. 카스파제. 죄송해요. 활성 카스파제가 DNA를 조각낸다고 그랬지 결합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건 세포 간 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T세포랑 감염된 세포랑. 네. 자, 기억에서는 세포 내부의 내부에서 효소 나오는 거 맞아요. 니은에서는 세포 외부의 효소가 세포의 DNA를, 잠깐만요. DNA를 절단하는 건 니은에서도 어때? 세포 내부의 효소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물질이 방출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뭔가가 나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용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문과인데. 그래서 뭐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과립요소 B 이렇게. 그쵸? 이게 시작점이니까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쵸? 네. 4번, 5번 왜 틀린지 볼까요? 기억과 니은에서는 모두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적어도 기억은 카스파제에 의해, 잠깐만요. 카스파제 9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고, 근데 니은은 아니잖아요. 그쵸? 니은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 다음 5번 보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제거의 대상으로 아니에요. 니은만 그러고, 니은은 이제 T세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기억은 그거 아닙니다. 그쵸? 한 세포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많이 복잡하네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왔다 갔다 안 하면 좋겠지만, 생각이 안 나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알았죠? 네. 여기까지 17번으로 가죠. 자, 신생아의 두뇌에서는 생후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이후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되는데, 자발사 하겠네요. 그쵸? 자,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된 각질 형성 세포들은 DNA 염기 구조가 변화했대. 그러면 자멸사를 유도했대요. 제가 지금 계속 자멸사인데 자발사 이랬나요? 자멸사를 유도하겠대요. 자, 이를 통해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하는데 세포 자멸사의 조절에 이상이 생겨 DNA가 변이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왕성하게 분열한다면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자, 식물 추출물 A를 배양 접시에 담긴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행 카스파제가 속하는 카스파제 3의 활성이 증가했다. 자멸사가 일어나겠네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계속 자멸사는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에서 일부 신경세포는 월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멸사할 거야. 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나에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자멸사한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때 그렇지. 자, 다에서 A는 비정상적 세포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 맞아요. 암 치료. 네.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 자멸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자, 가에서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다에서는 A를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 자멸사가 감소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세포 자멸사가 늘어나겠지만, 다 같은 경우는요, 이걸 넣으면서 뭐래요? 자멸사가 계속 어떻게 할까?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독서 하고요. 네.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나왔어요. 고전시가 단가 6장, 이건 연계 작품이죠. 그리고 만분가가 나왔고요. 만분가는 작년에 교재에 실려 있었는데 올해는 안 실려 있었네요. 그리고 이 원수도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원수도 우리가 많이 봤던 수필인데, 자,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절감이 드러납니다, 가에. 근데 그게 삶의 덧없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물론 찾으러 가면 딱 생각나면 좋은데 찾으러 가기 전에 생각나면 좋은데 뭐 눈과 관련된 계절감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걸로 꺼버려도 돼요. 내용이 안 맞으면 내용 바로 꺼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유사한 식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부정적 정서. 근데 부정적 정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층적 식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점층이 없습니다. 자, 나는 과장된 표현, 자기가 이렇게 유배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과장된 표현 활용하거든요. 위태로운 상황 맞습니다.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니까요. 네. 가나무도 역사적 인물을 호명했다. 가의 역사적 인물을 호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있어요. 공자님을 호명합니다. 근데 그게 또 회고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공자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 이런 거니까 회고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네.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끄지진 않겠지만 내용으로 끌 수 있으면 분명히 내용으로 먼저 끊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표현 방법은 잘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먼저 끊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표현 방법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내용이 절대 안 들어와요. 오히려 내용을 취하고 표현 방법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표현 방법 때문에 내용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다시 읽어야 되니까요. 네. 자, 다음 문제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했습니다. 강회하한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잠깐만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은 다만 반총 동백 곤륜만 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게 결국은 하나다라는 건 모른다 해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2번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이 근원에 도달해? 아니요. 여러분, 물이 근원에서 나와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지,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근원에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자,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 제시한 건 맞아요.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 흐르는 방향에 대한 통념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원을 보지 않더라. 이게 통념이었지. 네. 하동에서의 경험 나왔어. 사람 쓰이는 이치에 대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 쓰이는 이치하고 똑같더라. 이런 거였어요.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맹자의 말을 인용했죠. 마지막에 물이 발생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물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 성현의 말씀 인용해서 물을 볼 때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다음 현대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림의 금붕어라는 유명한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붕어가 어디 안에 어항 안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난 하늘을 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서 바다에서 힘차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이렇게. 근데 바다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네. 그 다음에 정희성 시인의 길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이 어항입니다. 이게 고요한 내면 세계는 아니죠. 안온한 생활을 맞습니다. 내적 성찰 아니고요. 유한한 존재, 금붕어가 유한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에 갇혀 있다 이건 맞지만 유한한 존재 이건 아니에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루함, 편안함이면 몰라도 지루함이면 좀 어색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으로 거의 다 답이 나오는데 니은 마저 볼까요? 니은은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이렇게. 바람이 딴 데서 불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를 흔드는 겁니다. 자, 내면의식의 변화. 바람 자체가 내면의식의 변화는 아니에요. 현실의 유혹은 맞겠네요. 외적 갈등을 유발한다. 여기 외적 갈등은 나오질 않았어요.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각도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거니까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고 기억으로 잡든 니은으로 잡든 쭉 풀리네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 동시에 보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기억은 기억대로 쫙 보고 니은 니은대로 쫙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정확하고요. 왜? 이게 요즘은 크게 안 나오고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의미로 묻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대로 쫙 보고 그 다음에 니은 보는 그런 식의 풀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나오고 나에 대한 설명 나왔어요. 저는 문제로 바로 갈게요. 선택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가에서 아담하게 꼬리 짚고 돌아서서 머리를 부신 어디에 부딪혀서 어항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순응한다. 이렇게. 가에서 해초의 살림 속을 다니고 쓴매개를 삼키고 싶어한 것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동경 이렇게. 자,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법관 대신에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대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뭘까? 명예, 그쵸? 권력, 지위. 부모님은 그걸 원했는데 자기는 국어 가르치는 선생이 됐대. 시인이 된 거죠.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그쵸? 4번. 나에서 붕티를 벗지 못한 나가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내 뜻을 지켜가겠다 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 의지 맞습니다. 자,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내가 사는 현실은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꿈을 실현할 수 없다. 또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기 어렵다는 것에서 현실 죄 안 짓고 살기 참 어려운 거야. 그만큼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맞네요. 비판적인 식. 그쵸?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지경전이 나왔네요. 보니까 시험 본 학생들 반응을 보니까 일단 윤지경전에서 제일 힘들어 했더라고요. 윤지경전에서 제일 힘들어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약간 예측을 못했나요? 임금한테 대대는 선비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윤지경이 임금한테 대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임금 비꼬잖아요. 나 이렇게 어리석은 임금 대접 못 해주겠어. 그것까지 하는데 말 안 들을래? 이런 거니까요. 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근데 지금 27번도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꺼질 수 있는 거 꺼볼까요? 과거, 현재 교차한 거 아니죠. 시간적 배경 묘사, 근데 낭만적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로맨틱한 건 아니니까요.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유지되잖아요. 그럼 이제 5번하고 1번인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맞아요. 요약적이면 당연히 속도감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자의 개입인데, 저는 이 문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요약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긴 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면 논평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뭔가 해석했다든지 이 정도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니까 그쵸.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데 그게 전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쵸? 부마가 채분을 만나 세로의 진중에서 이 부분 보면 이 부분 보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거든요. 윤지경이 숨었는데 윤공이 처음에 못 찾았다가 조정에서도 찾다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 답은 나오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서술자의 개입 그러면 그거 뭔 아니니까 요약은 아니니까. 근데 요약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는 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가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환관은 임금의 명을 정하며 윤지경의 돌변한 태도가 돌변하니까 윤지경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환관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지경이 대청마루에 대나무자리를 깔고 수놓은 방석을 베고 최씨를 곁에 앉히고 발벗고 책을 보는데 시비 들어와 궁궐에서 사람이 왔음을 고했다. 부마가 최씨를 곁에 앉힌 채 들어오라 하여 송환이 들어와 중계에 서니 계단에 서니 부마가 방석에서 머리만 들어보다가 너 어찌 왔니 이래 했습니다 하니까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니까 송환이 어이가 없어. 근데 태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어디서 꺼야 돼? 일치불일치로 꺼야 됩니다. 윤지경의 돌변한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알았죠? 당황해하는 거 없습니다. 돌변한 태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를 어려워했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임금 앞에서 임금한테 충성을 다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임금 깔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돌변한 태도에 당황하려면 처음부터 당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이없어 하는 웃음은 여기에서나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 누워가지고 너 왔니? 이런 걸 돌변했다 해도 그거 가지고 당황해 한 건 아니다.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네. 어떻게든 답은 아닙니다. 적절한 건 아닙니다. 자, 윤지경은 희안군으로 인해 자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쵸? 희양군이 자기한테 청혼을 했는데 자기가 안 받아주니까 오히려 부마로 이렇게 올려 세웠다 이렇게 추천을 해버렸다. 윤지경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면 미리 알려달라고 하인에게 당부했고 종한테요. 윤공은 윤지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최씨의 처소로 사람을 보냈어. 거기 몰래 급습해봐 이렇게. 갑자기 가봐 이렇게. 임금은 윤지경이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너 과격급제하더니 옹주는 성에 안 차니 이렇게. 여러분 옹주는 이제 공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잖아요. 흔히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 후궁이죠. 그래서 그 귀인의 딸이 옹주입니다. 왕비의 딸은 아니에요. 네. 자. 29번 갑시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어요. A는 임금이 윤지경 꾸짖는 거고 B는 윤지경이 임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A부터 A 찾아라. 여기 있네요. 희양군은 내 동생이다. 너에게는 작은 임금이다. 내 앞에서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비를 죄 줄 거다. 이렇게. 너 잘못했어 이놈아 이렇게. B에서 자 전하께서 가장 부지런하시고도 부질없다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시네 이런 거 비꼬는 거죠. 신아 제 아내 데리고 있는 것을 꺼려 잡으려고 보내시니 조정에 아내 사랑하는 관원이 몇이나 잡혀들어 야 아내를 사랑한다고 잡아가? 조정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람 다 어떡할 거니? 아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는 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는 건 아니고 꾸짖는 거니까요. 변심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과오 지적한 건 맞아요. 언행을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도 맞고요. 속마음을 떠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보면 되죠. 상대방의 제언에 불신을 믿냐 안 믿냐 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네.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태도를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를 반박한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계획적으로 회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0번을 가보죠. 윤지경정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임금의 횡포, 애정을 성취한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인데 주인공은 강압적인 왕권 비판한다.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 시인의 최씨에 대한 시인이 이렇게 이 과정에서 주인공과 왕권의 대립이 토론 방식으로 서술되어 독자에게 논쟁적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 애정소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옛 사례의 언급에 대해 신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라고 논쟁을 했죠. 그래서 기존 소설과의 차별성이 딱 맞아요. 구태여 구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희안군 아니면 귀인 박씨 말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서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는 거고 전하께 보위에 오르시어 성덕이 심상구곡에 미쳤다. 일반 백성들한테는 좋은 임금이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신의를 중시한 여기서 신의는 최씨의 신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서 지금 틀어졌습니다. 자, 금부에 잡아들이고 혼례 준비를 하라. 부당한 권력의 횡포입니다. 임금의 횡포예요. 3년 만에 부인을 다시 만나 한 달 가까이 문안에 불참했다. 누구한테만? 최 씨한테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 자기의 사랑은 자기가 지켜간다. 이렇게요. 다음 이제 현대 소설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행동 이해하겠죠. 완벽한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완벽한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경쟁심을 부추기고 이런 교장입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자, 33번부터 볼게요. 분재의 나무는 그런 아이들의 속성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속성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의 결과물들이죠. 결과물들. 네. 옷을 되풀이해서 골라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아내의 모습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내의 불안은 없어요. 젊은 부부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양식집 속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답지 않은 이 거리의 아이들의 이중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분재나무는. 금속성인 광택으로 상징되는 무릉동 주민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가 바로 뭐다? 분재나무다. 뒤틀리게 보기 좋게 꼬여진 나무 이렇게. 네. 여러분 분재나무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본 적 있을 텐데 이렇게 나무 일부러 이렇게 멋들어지게 뒤틀리게 막 그렇게 가꾼 나무를 분재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답지 않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자, 34번을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낙토의 아들은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다루는데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였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수혜를 별렸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보면 잠깐만요. 수재민 돕기를 할 수 있기를 조급스럽게 별렸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수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 사실 수재가 안 일어나는 게 맞는 거지. 그쵸? 수재가 안 일어나야죠. 그쵸? 이 되게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1등 하려고 수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니까. 네. 기다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과도한 경쟁심 나왔죠.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 이렇게 완벽한 질서로 살아가는 세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의 안주와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빠로서이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묘안을 강구해내는 것에서 과도한 경쟁심 확인하고요. 수재민 돕기를 하려고 별렸었다는 것에서 비인간적인 가치가 맞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 나는 어떤 얼굴일까 하고 자신의 이거는 성찰을 뭐 한 겁니까? 시도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근데 이거를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이 안주한 태도는 아닙니다. 반성해 보는 거예요. 네. 잘 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류의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 네. 이렇게요. 자, 이제 화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화장 문제는 44번만 보고 갈게요. 자,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없어진 거, 추가된 거 이렇게 삭제된 거, 추가된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봅시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여 없애려 하기보다 했는데 이미 보이네요. 뭘 없앨지. 없애려를 없애겠죠. 왜냐하면 해소에 없애다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쵸? 이거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네요. 하기보다 올바른 관리 방안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요. 자, 이거를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려 하기보다 없애를 없앴네요. 그쵸? 그래서 중복된 표현 없앴다. 이렇게 올바른 관리 방안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걸 추가했네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 신체 기능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의의가 나왔습니다. 그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의미가 중복된 단어 삭제라. 맞았어. 그쵸? 이건 아니야. 호응관계 부적절한 부분도 없었어. 자,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의 옳지, 의 추가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자, 언어와 매체로 가겠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는 36번하고 37번을 풀어볼게요. 자, 일단 36번부터 보세요. 자, 근데 어떤 사람 봤냐면요. 기억을 A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이렇게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니? 하니까 그냥 그때도 또 그렇게 풀었대요. 정신없이. 급하게 푸느라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그냥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그래요. 근데 이해는 가요. 정신없이 보니까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특히 막 옆에서 종이 넘어가는 소리 들리면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 들리면 저 같아도 좀 막 이렇게 쫄 것 같아요. 아니면 서두를 것 같아요. 아니면 속으로 막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 틀리고 꼬이고 더 안 좋거든요. 내 속도는 내 속도대로 가시고요. 제발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러다가 2개, 3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독서지문 반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 틀리면 독서지문 한 지문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A는 예외입니다. 뭐의 예외? 팔종성 표기의 예외입니다. 팔종성 표기의 예외. 그러니까 팔종성 표기의 예외. 이건 팔종성 쓰고 있고, 팔종성 표기 예외했고, 이거 쓰고 있고, 이거 예외고, 이것도 예외네요. 그쵸? 조건 다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죠. 체언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옛, 니은, 반치음과 같은 불청불탁의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끊어적기가 나타났대. 그러면은 체언이어야 돼. 용언이네, 꿈 안에 했는데 이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히읗 종성 체언인데 히읗 종성 체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마잠에 했으니까 미음으로 끝났네. 맞아요. 니은으로 끝났네. 맞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C로 가봅시다.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 초성에도 다 거듭적기. 그러면 어간 어미 사이 혹은 체언 조사 사이야. 님을 맞네요. 동력의 해서 맞네요. 이것도 먹글도 맞고요. 이건 이어적기 해버렸고 님금미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차분히 풀면 여러분 풀려요. 이미 공부를 해놨으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까 이렇게 기억을 A로 읽었다는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처럼 읽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쵸? 자, 37번 갑시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막 많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함정이어서 했는데, 사실 보면 어미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당하는 실수인데, 자, 할게는 관형사열 리을이 아니라 그냥 얘를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얘 관형사용 어미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27항이 붙임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